안녕하세요. 한국대학생 포럼입니다. 오늘은 첫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저는 한국대학생 포럼 회장 이명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옆으로 예, 저는 한국대학생 포럼 부회장을 맡고 있는 조주영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대학생 포럼 12기 학술국장 예혁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영상은 부회장님이랑 학술국장님하고 같이 찍게 됐습니다. 아주 영광스럽고요. 오늘 주제가 뭐였죠? 오늘 주제는 곧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이해서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큰 주제를 다룰 예정입니다. 네, 뭐 큰 틀로 이제 대한민국의 역사가 될 것인데 저희가 이제 8월 15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제 다시 말하면 뭐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영상의 순서는 흐름은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 언제 어떻게 탄생을 했나,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보는 관점, 그리고 교육 정책은 어떻게 돼야 될까, 그리고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철학은 뭘까로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뭐 다들 준비되셨나요? 네, 네. 네, 그럼 뭐 이제 뭐 뜸들일 거 없이 바로 그 학술국장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학술적인 분이시다 보니까. 자, 그럼 한국은 언제 어떻게 탄생을 했을까요? 네, 한국은 일단 45년에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맞아서, 그리고 3년간의 이제 미군 정기를 거치고 48년에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권위주의 체제, 군부 체제를 거치면서 이제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루고 현재 지금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우뚝 서 있습니다. 우뚝 서 있군요. 좋습니다. 뭐 우리 부회장님은 혁준 씨가 한 말에 동의하시나요? 예, 저도 전반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이제 그때도 사실 한국인들이 살았었고 지금도 한국인들이 살았지만 사실 저는 지금 예전에 조선과 이제 그 대한민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민주주의의 도입 여부였냐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뭐 세종대왕, 뭐 정조, 고종 이렇게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전 시민들이 이제 왕이라는 한 사람한테 충성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하에서는 권력자들이 이제 국민을 두려워하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조선이 멸망하고 일제강점기를 거쳐서 1919년에 이제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수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고, 이것이 이제 해방을 맞이하면서 또 다른 이제 건국 준비 운동이 됐었고, 그래서 1948년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탄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부회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우리가 일제 강점기로부터 벗어난 이후에 건국 이전까지를 쭉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용어를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광복절이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45년이다 또는 48년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광복은 이제 1945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1910년부터 1945년까지는 일본 제국의 그냥 조선령 정도였으니까요. 혹시 학술국장님은? 사실 45년이냐 48년이냐는 큰 의미가 저는 없다고 생각은 하는데, 근데 이제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이제 국회에서 법정 공휴일을 이제 공포를 하려면은 어떤 행정 명령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명시한 거는 1948년 8월 15일을 기준으로 한다고는 했어요. 해놓긴 했는데, 네, 해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 안 좋아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일제로부터 부회장님 말대로 이제 벗어났다, 그런 의미로 이제 광복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네. 그건 사실 큰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중요한 거는 1948년에 건국이 되었느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이제 역사학계나 이제 일반 정치에서도 논란이 많은데, 이게 가장 이제 핵심 논제라고 봅니다. 네. 네,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해방이랑 광복이라는 말이 의미가 굉장히 비슷하면서도 다르대요. 그래서 우리가 좀 조심해서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해방은 수동태라 가지고 누군가 놓아줬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해서 뭐 일제가 또는 뭐 전쟁이 끝난 후에 누군가가 어떤 뭐 나라가 우리나라를 놓아준 거기 때문에 뭐 조금 지양해야 된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광복을 더 써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45년은 뭐 광복절로 할 수 있되 48년은 건국절로서 좀 더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한국 역사를 보는 관점을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인생관이라는 게 중요하고, 또 우리가 사는 국가에 있어서는 국가관이라는 게 또 중요한데, 여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게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과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또는 나아갈 방향을 어떻게 제시하느냐 이게 역사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한국의 역사는 무엇일까요? 뭐 오늘 지금 부회장님부터. 네,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해방 이후에 좌우 대립을 너무나도 극심하게 겪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도 있었고 또 이제 권위주의 시절을 겪으면서 거기서 또 희생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부끄럽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나라의 역사고 자랑스러운 역사도 우리나라의 역사이니까요. 그 일부 진영에서는 과거 우리나라가 너무 불행한 역사만을 겪었다는 이유로 이 나라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역사 자체를 그렇게 부끄러워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건 일종의 정치적인 회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과도 있고 그 다음에 장점도 있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대한민국의 통합을 위한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바라볼 때 또는 현재의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볼 때 공과 과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히 하고 명확히 하고 그 자체로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우리 학술국장님도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저도 큰 부분 다 동의합니다. 그 확실히 그 진영 논리에 의해서 그 우리나라 역사관 자체가 좀 일관성 있게 정리가 되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것을 그 특히 그 어느 진영이나 양측 다 어떤 학생들에게 특히나 그 세뇌 교육, 역사 세뇌 교육을 통해서 마치 이제 그 사람들이 그 학생들이 나중에 투표권을 행사를 할 때 자기 정당을 찍도록 이렇게 그 좀 우회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경향이 제가 보기엔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이용하려고만 하지 말고 제가 보기엔 역사를 제대로 그 어떤 그 가치관에 우리나라가 이제 추구해야 될 가치관에 입각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약간 정당 정치에 관련돼 갖고 역사 교육이라는 게 자기 정당한테 유리할 수 있게끔 좀 설계될 수 있다라는 조금 경계 섞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자연스럽게 교육으로 이어졌는데 그럼 역사 교육은 어떤 방향성 또는 어떤 지향성을 가지고 우리 세대한테 좀 교육이 돼야 될지 어떨까요? 우선 제 생각에는 현재 역사학계에 만연해 있는 투쟁사관부터 조금 개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말씀드렸던 너무나도 많은 역사적 상처를 겪기도 하고 무엇보다 권위주의 정권에 대항해서 전 국민이 맞선 역사가 있는데 뭐 그것도 우리의 역사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고 있는 점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일부 역사학계에서는 지금이 언제입니까? 21세기 아닙니까? 자기들이 투쟁하던 1970년대 혹은 1980년대를 가지고 아직도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기들하고 생각이 다르면 이제 아직도 독재 세력이 남아있구나 이런 식으로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많단 말이죠. 또 우리나라는 항상 핍박을 받아온 역사며 아직도 기득권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주화 과정에서 뭐 50은 이제 6.29 선언으로 몰락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구속이 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역사의 심판은 이뤄진 상태고요. 그렇게 모든 우리나라의 과거가 완전히 청산된 시점에서 아직도 청산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고 자기의 뜻과 다른 사람들을 적으로 몰아붙이는 현행 역사 교육을 넘어서서 이제는 21세기에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사는 만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이제 국제사회에서 서야 되는지 그 점을 좀 더 논의하는 것이 역사 교육의 개혁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지금 부회장님 말씀해주신 내용은 어떻게 보면은 간단하게 나는 아직도 독재 정권과 맞서는 민주 건달이다 이런 문장으로 조금 뭐 직설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역사 교육은 또 어떻게 진행돼야 될지 학수국장님 또 의견 좀 들어볼까요? 네, 사실 역사 교육이라는 게 이게 정치랑 너무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일단 가치관을 설정하지 않으면은 역사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은 어떤 뭐 자유나 그 뭐 민주주의에 입각해서 그 역사를 이제 전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가치관이 지금 뭐 학계에서 아직 잘 확립이 되어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뭐 부회장님 말대로 투쟁사관이나 어떤 계급 간의 갈등 이런 것을 이제 중점으로 해서 가치관으로 해서 역사를 써 갈라는 어떤 움직임이 지금까지 있어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에 대항해서 저는 조금 자유민주주의적인 가치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시점이 왔다고 봅니다. 사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건국되고 세워지는 과정은 되게 혼란스러웠기도 했지만 가장 또 현대에 세워진 국가 중에 하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1945년 뭐 광복을 기점으로 해서 48년에 세워진 거면은 정말 그때 최신식에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또 현대의 민주주의의 가장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중점으로 잡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도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제가 드릴 세 번째 질문은 한국이 나아갈 방향은인데 어느 정도 말씀은 좀 나눈 것 같아요. 그럼에도 조금 간단하게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면 나는 이런 식으로 제시하고 싶다 하는 게 있을까요, 부회장님?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집단주의를 이제는 탈피하여 자유사회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의 집단주의 문화는 이제 우리가 조금 가난했을 때 혹은 산업화 시기에는 모든 국민들이 단결해가지고 조국 근대화라는 하나의 목표를 나아가자,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굉장히 효율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해지고 민주화가 되는 시점에서 집단주의는 오히려 부메랑으로도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제 코로나 같은 경우를 예시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왜 우리는 확진자에 대해서 그렇게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일까요? 너는 집단의 규율을 어긴 자기 때문에 마구 도덕적으로 심판받아야 된다라는 논리가 작용한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해외에서는 코로나 방역이 우선이냐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냐 이런 식으로 원만한 토론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이 시국에 무슨 개인의 자유냐라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려는 사람들이 조금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집단주의 문화는 과거에는 분명 발전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집단뿐만 아니라 집단을 구성하는 게 결국 개인인 만큼 개인의 권리가 어디까지 해지는지 조금 더 토론하는 성숙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었는데 집단주의 의식을 좀 타파하고 개인의 자유 또는 개인의 효율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좀 더 중시하는 사회 그리고 그게 무제한적으로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토론을 하면서 그 제안을 어떻게 두어야 되는가 또 서로 존중을 하면서 그러면 학술국장님도 들어볼게요. 네. 네, 대부분 다 동의합니다. 부회장님 말씀. 그리고 제 생각은 사실 역사 교육을 넘어서 그냥 전반적인 한국의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한국 사람들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는. 그렇지만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일단 크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부회장님 말씀대로 집단주의, 개인주의 이런 문제에 입각해서 사실 우리나라는 집단주의나 그게 어찌 보면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히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주의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것은 이제 그 배타적 이기주의가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개인이 그 어떤 자유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위해 뭐 헌신하고 또 노력하는 걸 이바지하는 그런 이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역사로 한정해서 좀 좁혀서 보면은 그 특히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조금 이제는 그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겠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민족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리고 민족주의는 때때로 좋은 작용을 할 때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민족주의는 뭐 반일 감정이라든지 아니면 뭐 지나친 반중 감정이라든지 어떤 배타적인 요소로 많이 지금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민족주의도 줄여야 되고 그렇기 위해서 세 번째는 바로 이제 개인을 다시 한번 보고 개인의 자유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개인을 토대로 해서 거기서 이제 개인이 자유롭게 활동을 하고 자유롭게 사고를 해야 이제 민주주의가 또 꽃피우고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전반적인 우리나라의 교육은 이제 그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주 총괄적으로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실제로 뭐 이기주의의 끝판왕이라고 하면은 애국심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집단 이기주의의 끝판왕은 국가라는 단위는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좀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었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또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은 개인에게 지나친 자유를 줘서 공동체의 선 또는 공동체가 추구하는 방향을 흐트러뜨리자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먼저 미덕을 갖춘 시민이 됐을 때 그리고 또 그게 공동체의 선으로 작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개인의 권리를 중시한다고 말하지만 결국 타인의 권리도 나만큼 소중하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중요시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할 단계가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또는 뭐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의 철학이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아마 지금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제가 사전에 이거를 생각해 오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
미국은 어떻게 망가지는가라는 책을 보고 이제 북콘서트를 하고 했었는데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의 철학이라고 하면은 나라가 있기 전에 개인이 먼저 있었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중시되는 문화다. 근데 이제 한국의 철학, 그러면 한국은 어떤 가치 위에 세워졌을까? 이거를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한국적인 특색만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한국은 현대 국가고 현대로서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다른 여타 국가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이기 때문에 정말 한국만의 특색은 뭘까? 한국이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 생각해봤을 때 뭐 동의 안 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했던 것 중에 첫 번째는 근면성실함. 뭐 한국인들이 열심히 하는 거 어디 가서도 뭔가 해야 되지 않나 하고 막 두리번거리잖아요. 이제 뭐 그런 걸 첫 번째로 뽑았고 두 번째는 희생 정신이지 않나. 뭔가 한국 사람들은 특유 뭐 다른 나라 사람도 마찬가지겠지만 특유의 희생 정신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남을 위해 또는 내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희생하는 그런 희생 정신이 좀 투철하지 않나 싶고 마지막으로는 뭐 여러분은 집단 이기주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순화해가지고 조직 문화의 효율성을 뽑았습니다. 뭐 군대 문화라는 얘기가 뭐 조직적으로 효율성이 있다라는 말로 좀 순화돼서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기업 뭐 잘된 기업들 중에는 보수적이라고 하긴 하지만 이런 조직 문화의 효율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올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준비되셨죠? 이거 이제 듣고 마무리할게요. 네. 주영님부터. 네, 제가 생각했을 때 한국적인 문화를 우리 회장님이 말씀하실 동안 저도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뜻한 가족주의에 기반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사실 요즘 사회가 많이 각박해지고 비록 따뜻함보다는 집단주의를 이용해서 남을 비난하는 따뜻함보다는 냉정한 집단주의를 많이 돌아서긴 했었지만 적어도 이제 건국 시절부터 우리나라는 따뜻한 가족주의에 기반을 해왔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농촌 같은 데 있으면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도 않고 뭐 품앗이도 해주고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만 해도 이제 미디어에 이런 게 많이 묘사됐습니다. 옆집 아주머니가 고추장을 풀어왔어요. 그런데 이제 얼만큼 퍼가세요가 아니라 다들 필요한 만큼 퍼가세요 이런 게 예전에는 대단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생각을 하는 게 예를 들어서 아픈 사람을 병원에다 그냥 던져놓고 간다고 쳐도 의사가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거부한다 이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하나의 가족이니까 이런 마인드가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혹자는 뭐 IMF 이후로 뭐 세상이 각막해졌네라고 하지만 글쎄요, 적어도 우리의 태초의 정신은 따뜻한 가족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집단으로 서로를 비난하는 것보다는 옛날의 정신을 조금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족이라면 뭐 잘못도 감싸주고 그럴 수 있지 정도 이해를 해주는데 요즘은 너는 왜 그랬어? 집단을 저버린 자 이런 식으로 취급하는 거 같아서 전 되게 안타까워요. 아 이게 되게 좋은 말인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치하고 말이 이제 사랑인데 대한민국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만족스럽습니다. 그럼 우리 학술국장님. 네, 저는 일단 좀 짧은 시간에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일단 한 가지 정도 생각을 해봤어요. 한 가지 생각해봤는데 그 사실 유교 문화에 기반한 어떤 집단 의식이 한국이 기존까지 갖고 있었던 철학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단이라는 것은 뭐 정치나 어떤 철학적 용어로 집단주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한국인들은 이제 뭐 가족이나 아니면 뭐 공동체적인 그런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유교 문화에 그 기반을 둔 집단주의인데, 여기서 이제 뭐 우리나라가 뭐 위기에 닥쳤을 때 뭐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는 희생 정신이라든지 아니면 이타심이라든지 그리고 공동체를 생각하는 그런 정신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게 어찌 보면은 뭐 산업화 시기에는 근면성실로 보였을 수도 있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기주의로 변질돼 가지고 많이 이게 싸우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거를 저는 사실 그 집단주의도 물론 이런 집단 의식 자체도 중요하지만 더 넘어서서 사실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거를 좀 개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새로운 철학을 조금씩 주입시킬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한 학자가 그랬는데, 옛날에 이제 고려에서 조선으로 넘어갈 때 사실 고려의 문화가 그러니까 조선이 고려의 문화를 전부 다 없애버릴 때까지 이게 임진왜란 이후에 16세기, 17세기에 가서 이제 그게 거의 다 사라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200~300년은 최소 그 문화가 이제 변동되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다.
자생적으로 그런 건데 우리나라도 사실 지금 건국된 지 100년도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제 노력을 해서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 좀 바꿔가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의 가치도 같이 버무려 가지고 조금 나아갈 방향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곧 있을 8월 15일을 좀 맞이하면서 좀 더 성찰을 해보고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인사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